평행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똑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10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살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삶을 살았죠. 같은 날짜에 하원 의원과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부통령의 이름도 모두 존슨이었습니다. 같은 요일 살해되었고 이들의 알파벳 철자 수조차 같은데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은 점이 많았던 두 사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훤칠한 외모, 완벽한 능력, 아름다운 아내, 모든 것을 가진 판사 석현에게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사건 등 자신의 삶이 과거의 누군가와 똑같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흥미로운 소재를 바탕으로 한 반전 스릴러 영화 평행이론입니다. 걔들과 같은 삶을 사셨다. 아내를 독살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백발의 노인 송기철. 그는 수학 교수이고 살인죄로 취조실의 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은 평행이론이라는 책의 저자이며 아인슈타인의 친구이기도 한 1906년생 미국의 수학자 괴델이라는 인물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연소 부장판사로 진급한 능력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송기철 사건의 담당 판사이기도 한 주인공 석현입니다. 부장판사 취임식 파티장에서 송기철 살인사건의 담당 여기자가 석현에게 말을 겁니다. 아, 그거 아세요? 판사님께서 최연소 부장판사지만 최초는 아니라는 거. 네? 한상준 판사 말이에요. 30년 전 오늘 판사님이랑 똑같은 나이로 부장판사가 됐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의 석현은 평행이론에 관심을 가지는 여기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습니다. 그리고 송기철이 주장하는 평행이론은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현의 서울대 동기이자 검사인 강성, 둘은 친구이자 라이벌 관계로 송기철 사건을 함께 맡으며 묘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뭐야 이 샌드위치? 식사 안 하셨다고 사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요즘 이 사다 뭐다 신경 썼더니 정신이 없네. 석현을 챙겨주는 이 남자, 석현의 서울대 후배이자 판사 석현의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정훈입니다. 부장판사 되면 스트레스도 부장급이라고 아빠가 또 신경 쓰라고 하시네. 석현의 건강을 챙겨주는 이 여자, 석현의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장인어른마저 판사인 석현,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네요. 아내의 내조를 받고 쉬고 있던 석현은 자신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낯선 남자의 협박 전화를 받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판결에 앙심을 품은 범죄자들의 전화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엔 진짜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은 직후 석현은 아내가 집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집 근처 산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석현은 아내를 잃은 고통을 술로 달래보지만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네요. 석현을 또다시 찾아온 여기자, 다짜고짜 아내의 죽음에 대해 무례하게 물어보며 취재를 하는 그녀에게 석현은 화를 냅니다. 여기자는 30년 전 한상준이라는 판사의 아내도 석현의 아내와 똑같은 날 살해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난 석현은 대꾸도 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여기자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는지 취재 영상 파일 USB를 돌려주며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네요. 석현은 또다시 살인마의 전화를 받습니다. 석현의 판결에 인생이 꼬였다는 살인마, 딸 예진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 야. 판사님 입에서 욕 나면 안 되지.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흥분하셨어? 말해. 전화 위치 추적 결과 놈의 전화 장소를 알아내는 검사 강성. 공중전화 박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합니다. 도청 장치를 통해 살인마의 단서를 잡은 강성은 놈을 추격 끝에 잡아내고 범인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아내를 죽인 범인을 바라보는 석현.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흥분하셨어? 아내가 죽은 후 협박범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놈은 마치 아내가 죽은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조사 파일을 보니 살인마는 시신을 묻고 아내의 왼손에 낀 반지를 훔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른손에 반지를 끼는데 말이 안 된다면서 놈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강성은 검사로서 자신의 영역인 수사에 간섭하지 말라며 판사 석현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강성도 한때 윤경을 좋아했었기에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네요. 예전에 삼각관계였나 봅니다. 끈질긴 여기자의 전화를 받는 석현.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여기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한상준 판사, 그의 아내를 죽인 범인도 당신처럼 정확히 30년 전 오늘 잡혔다고 말합니다. 평행이론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석현은 평행이론 신봉자 송기철을 찾아갑니다. 괴델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30년 전 오늘 괴델이 굶어 죽었던 것처럼 당신도 오늘 굶어 죽었어야 똑같은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레드아이. 레드아이? 그 머리로 어떻게 판사가 됐노? 이상한 대답만 하는 송기철.
역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으로만 생각하며 석현은 평행이론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송기철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송기철이 말한 레드아이는 시차로 인해 눈이 충혈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송기철은 30년 전 괴다리에 죽었던 날보다 하루 늦게 죽었지만 시차를 생각하면 결국 둘 다 같은 날에 죽은 것입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는 석현은 평행이론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30년 전 한상준이라는 판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잡혀있는 놈이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석현. 한상준 판사를 조사하면 자신의 아내를 죽였던 진범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 판사 최초 임용식에 부친이 사망한 것, 비슷한 사건에 똑같은 판결을 내렸던 것 등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석현은 선배 판사인 대법원장에게 30년 전 한상준 판사 살인사건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지만 한상준 판사도 석현처럼 아내가 협박범에게 살인을 당했다는 것 말고는 잘 모른다고 하네요. 자신의 집에 낯선 침입자가 온 것을 본 석현. 점점 더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느낍니다. 석현은 그의 사무관에게 자신과 딸이 어젯밤 누군가의 위협을 받았기에 딸을 장인어른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 신경이 예민해지면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미친놈처럼 보여! 나도 잘못 받길 바래. 석현은 여기자와 통화를 합니다. 여기자는 평행이론 신봉자 송기철과 그의 담당 판사인 석현을 취재하는 도중 석현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한상준이라는 판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본인도 우연의 일치 정도로 생각했지만 석현의 아내가 살해당한 후에는 이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 한상준 판사의 아내도 살해당했고 그 날짜까지 석현의 아내가 죽은 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상준 판사 살인사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법원 일반 열람실에는 한상준 사건 판결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법원 비밀서고에 한상준 판결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보안 때문에 그곳까지는 취재를 못했다고 하네요. 제 예상이 맞다면 기밀서고에는 원본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글쎄요. 답은 다 이미 드린 것 같은데. 석현은 여기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한 석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죽어있는 여기자를 발견합니다.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검사 강성과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는지 석현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알 수 없는 사건이 석현의 근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에 석현은 잡혀있는 용의자 장수영이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사로잡힙니다. 석현은 여기자의 주장대로 비밀서고에 몰래 들어가고 그곳에서 한상준 판사의 자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대법원장을 만납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비밀서고에 있는지 서로 궁금해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별일 아니라며 얼버무립니다. 같은 시각 용의자 장수영은 경찰을 때려눕히고 도주합니다. 결국 비밀서고에서 발견한 한상준 판사의 자료.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상준 판사의 판결 내용 중 중요한 일정 부분은 찢겨져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한상준 판사는 아내가 살해당한 이후에 그의 아들과 담당 사무관, 본인, 세 사람이 동시에 살해됐다고 합니다. 석현뿐 아니라 그의 사무관 정훈도 평행 이론이 맞다면 다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합니다. 한상준 판사를 죽였던 범인의 딸을 만난 석현. 그의 딸은 아버지가 한상준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따지러 간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상준 판사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모두 죽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담당 형사였던 전직 박은봉 형사를 만난 석현. 경찰이 조사했을 땐 범행 수법이 일치하고 혐의가 확실했기에 검거 후 빠르게 형을 집행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 1월 26일에 검거된 옛날 살인마. 자신의 아내를 죽인 현재 살인마의 검거일과 다릅니다. 점점 파고들수록 현재의 용의자는 진범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때 석현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석현은 검사 강성을 찾아갑니다. 붙잡혀 있는 용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노리고 있으니 장수영은 진범이 아니라고 석현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수영이 탈옥했다고 말하는 강성. 그 말을 들은 석현은 또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죽은 여기자로부터 받은 파일을 뒤늦게 열어보는 석현. 그때 당시 한상준 사건의 담당 판사가 자신의 장인어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석현은 장인어른에게 한상준 판사 살인사건에 대해 물어보지만 판결에 서명만 했을 뿐 사건의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합니다. 옛날 사법부의 업무체계는 지금처럼 투명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장인어른. 이 사건은 누군가의 압력을 받은 것처럼 보이네요. 사무관 정우는 한상준 판결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검찰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그 당시 담당 형사 박은봉이 다시 회수해 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사무관의 말을 듣고 석현은 박은봉 형사의 집으로 몰래 잠입해 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 탈옥한 장수영이 석현의 딸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석현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차량을 폭파시킵니다. 결국 석현은 그곳에서 3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진짜 핵심 자료를 찾아냅니다. 그때 박은봉 형사가 트럭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그 트럭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뺑소니 트럭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고 보니 박은봉 형사를 죽은 여기자의 집 근처에서 봤었다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한상준 판사 일가족도 당신이 죽였나? 그걸 숨기려고 남 기자를 죽이고 나. 갑자기 박은봉 형사에게 공격을 당하는 석현. 뭘 숨기려고 이렇게 피를 묻히고 다니실까? 평생 어르신들 수족 노릇하는 사람 아니야! 석현은 누군가의 청탁을 받았던 형사와 몸싸움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직 형사는 죽고 맙니다. 차량을 폭파시키고 석현의 딸 예진을 납치하는 데 성공한 장수영. 하지만 그를 발견하고 쫓아간 정우는 예진을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장수영은 당장 전화해서 석현을 불러내라고 하는데요. 석현은 형사와 싸우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죠. 때마침 현장에 나타난 검사 강성. 결국 장수영은 도망치게 되고 예진은 무사히 아빠 석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다. 예진이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 저도 같이 있을게요. 내일은 30년 전 한상준 판사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사무관이 모두 함께 죽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석현은 사무관을 집으로 보내고 내일은 만나지 말자고 합니다. 어느새 평행이론 신봉자가 되어버린 석현입니다. 박은봉 형사가 가지고 있던 사건 자료를 확인하는 석현. 한상준 사건의 전말은 자신이 조사했던 내용과는 달랐고 대법원장과 함께 찍은 한상봉 형사의 젊은 시절 사진을 봅니다. 석현은 딸을 친구 강성에게 맡기고 선배 판사인 대법원장을 만나러 갑니다. 박은봉을 시켜 남 기자 죽이고 저까지 죽이려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해볼까요? 그건 진실에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진실? 둔기에 맞은 것으로 기록된 판결 기록과는 다르게 실제 사망 사진에서는 총상과 목이 졸려 사망한 흔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현성 같은 잡범이 총을 가지고 있었을 리도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누군가가 덮으려 했다며 대법원장을 의심합니다. 드디어 대법원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상준의 아내가 죽고 난 후 더러운 스캔들 소문이 돌았고 사법부의 영웅이었던 한상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건을 조금은 조작했지만 유현성이 범인이 틀림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 유연성을 흉악범으로 몰았군요. 모두가 죽어있었고 현장인 유연성이 뿐이었어. 그건 법원장님이 만든 얘기겠죠? 한상준에 대한 질투심에 일가족을 죽인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판결문까지 조작하지 않으셨습니까? 판결문을 조작해? 난 담당 검사였을 뿐이라고. 검사야? 내가 검사 출신이란 걸 몰랐나?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래도 장수영이 아니야! 장수영이 무조건 진범이라고 우기던 검사 강성. 평행이론이 맞다면 삼각관계에 있었던 강성이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현은 당장 딸에게 달려갑니다. 정훈아, 이강성이야, 이강성. 예? 119, 너희 좀 가. 지금 당장. 정우는 석현의 전화를 받고 이강성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강성의 집에서 예진이를 발견한 정훈, 유리창을 깨고 예진을 데리고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강성은 예진이를 데려간 정훈을 놓쳐버리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장수영이 김석현 판사님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저희도 거의 도착했으니까 집 앞에서 뵙겠습니다. 정훈의 집에 도착한 석현, 정훈에게 전화를 걸려는 찰나 정훈의 집에는 아내와 예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사무관 정훈은 바람을 피운 것이었고 아내를 죽인 범인도 강성이 아닌 정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훈과 통화하는 석현. 지금 예진이랑 같이 있지? 우리 오늘 만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너무 완벽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죽은 당신 아내가 한 말이에요. 후배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판사님 뒤를 닦아주는 관계로 지내온 지도 벌써 10년이 됐어요. 어디야 이 미친 새끼야! 평행이론대로 한상준 판사 사건의 내용을 생각하는 석현. 한상준 판사의 집 별채에서 모두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석현도 자신의 집 별채로 향합니다. 평행이론이 맞다면 그곳에서 자신의 딸과 정훈을 만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정훈과 만나면 왠지 평행이론대로 다 죽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뒤되지 않고 자신의 집 별채로 향합니다. 별채에 도착한 석현, 자신이 모르던 별채의 비밀문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집 별채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CCTV도 있었고 예상대로 그곳에서 정훈을 만납니다. 장수영이 석현에게 복수하기 위해 석현의 집 근처로 갔다는 첩보를 듣고 검사 강성도 석현의 집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네가 윤경일, 그 착한 윤경일, 착해요. 착한 여자가 남편 몰래 집안에다 이런 데를 만들어 놓고 남자를 끌어들일까? 뭐? 사실 아내 윤경과 후배 정우는 내연관계였습니다.
대담하게 집안에 있는 별채에 비밀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남편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여자였죠. 모든 사실을 들은 석현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결국 두 사람은 난투극을 벌입니다. 저 이 새끼야! 윤경이 그 여자가 아니야! 손대지 마 김석현! 제발 손대지 마 김석현 제발 손대지 마 한상준. 예진이는 정우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정말 끝내고 싶었어. 떠나고 싶었어. 근데 못 떠난 거 예진이 때문이야. 내 딸이니까. 예진을 데리고 나가는 석현은 정훈의 습격에 쓰러지고 정훈은 피를 흘리며 자신의 딸 예진에게 향합니다. 때마침 나타난 검사 강성, 친구의 딸을 납치해간 정훈을 범인으로 알고 그에게 총을 쏩니다. 하지만 실수로 석현의 딸 예진도 그 총에 함께 맞아 둘은 동시에 죽고 맙니다. 석현아 서준아. 딸을 인형에서 아내의 반지를 발견한 석현. 아내의 시체에 없던 반지는 범인이 가져갔다고 조사되었지만 이게 왜 집에 있는 걸까요? 모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완벽한 판사 남편을 두었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을 두고 남편의 부하 직원과 대담하게도 집에서 바람을 피웁니다. 남편에게는 잠에 빠지게 만드는 이상한 것을 먹이고 말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남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아내를 살해합니다. 석현의 아내를 죽인 범인은 장수영도 아닌 대법원장도 아닌 강성도 아닌 정훈도 아닌 바로 석현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홧김에 아내를 죽인 석현, 비밀 공간에서 수면제를 발견합니다. 과다 복용 시 환각, 기억상실의 부작용이 있는 약이죠. 아내가 자신에게 먹였던 수면제, 석현은 그것을 과다 복용합니다.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약의 부작용 중에 기억상실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은경아 일어나봐. 은경아. 약의 부작용 때문에 결국 석현은 자신이 아내를 죽였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내의 반지를 보고 모든 현실을 알게 된 냉철한 완벽주의자 석현은 평행 이론대로 모든 일이 벌어졌지만 자신은 30년 전 한상준 판사처럼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평행 이론 책을 불태워버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석현의 판결에 앙심을 품은 장수영은 결국 석현의 집에 찾아와 석현을 살해합니다. 석현이 죽은 시간은 그날 12시를 넘지 않았네요. 결국 석현은 30년 전 한상준 판사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후에 검사인 친구의 오발탄으로 아내의 내연남과 자녀를 동시에 잃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은 장소에서 결국 본인도 죽게 되는 평행이론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영화 어떠셨나요? 스토리와 캐릭터가 너무 반전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는 생각에 약간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또한 그 반전 때문에 쉴 틈 없이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장발의 살인마 캐릭터를 잘 살린 하정우 배우의 옛 모습도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